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법 중에서도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고전작품 몇 개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제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반드시 1등급 중에서도 만점 맞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5번부터 32번까지 8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기 2는 사이시옷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기 1에서 기역과 니은을 설명할 때 필요한 규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소리 종종 출제됩니다. 다 맞춰도 어법에서, 특히 문법 파트에서 힘들다 하는 학생들은 이번 시간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여기 나오는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접근하면 유성음과 무성음이 만나서 뒤에 나오는 무성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성음이 뭘까? 잘 모르겠죠. 유성음은 모든 모음과 자음 중에서 4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음, 그러면 모든 모음 뭘까요? 아야, 어여 됐죠? 자음 중에서 4개를 어떤 학교에서는 노란 양말, 또 어떤 학교에서는 나라망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뭐 노란 양말이 제일 좋겠네요. 그러면 모든 모음과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무성음은 모든 자음들이 다 되는데 이 4개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 5개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의 이 무성음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예를 만났을 때 바뀌어지는 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리 이론이 강해도 실전에 약하면 안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를 들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가격 그랬을 때 가격, 여기 모음 나왔네, 여기 기역 나왔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모음 됐고 여기 기역 나왔네. 근데 발음이 각격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가격, 그럼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이야기한다. 됐네요. 여기 앞에 니은 들어가 있고 기역 발음해 보니까 인격, 유성음과 무성음 이 5개 중에 하나를 만났는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는 것, 인격 이렇게 된 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초하고 불이 만났습니다. 초 됐죠? 유성음 나왔잖아요. 비읍 나왔습니다. 발음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뿔 이렇게 발음이 됐네요. 초뿔 된소리 났죠. 이런 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나서, 즉 유성과 무성음이 만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렇게 받침 시옷을 첨가한다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 플러스 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초 플러스 불인데 촛불 이렇게 되고 받침이 없을 때는 우리말과 우리말일 때는 시옷을 첨가시켜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고 플러스 가가 나왔다. 고가라고 발음합니까? 고가라고 발음합니까? 고가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고 고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만 놓고는 볼 수 없죠. 고가 아주 오래된 집 이렇게 고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저 집은 고가야 그래야지 고가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높을 고자에다가 갑 가자를 이렇게 쓰면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안경을 남대문에서 3만 원씩이나 주고 샀어. 야, 그거 우리 동네에서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인데 너
김항식 고가로 매입했구나 이랬을 때 높을 고 갑 가자를 쓰게 되면 발음을 고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네 앞에 높이 만든 다리 교각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저 고가도로 위로 달리는 차 소리 때문에 우리 집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할 때 고가도로인가요? 고가도로인가요? 이때는 고가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낱말 하나만 놓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되는 단어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문맥 속에서 밑줄 쳐놓고 고가도로의 개념으로 쓰였으면 당연히 고가로 매입한 것이면 고가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슈옷을 안 썼냐고요? 한자와 한자일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슈옷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갔다. 어디에 갔습니까? 나 외과에 갔어. 그랬을 때 바깥외, 이때는 바깥외 진료 과목 할 때 이 과자를 쓰니까 한자와 한자니까 발음은 외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나 한자와 한자일 때는 여기 슈옷을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자와 한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 받침이 없어도 슈옷을 첨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언제 슈옷을 쓸 수 있느냐? 우리말과 우리말, 한자와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우리말과 우리말이거나 한자가 앞에 나오고 또는 우리말이 앞에 나오고 한자가 나오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이 두 개의 합성된 말 속에 반드시 우리말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받침이 없다면 슈옷을 첨가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자와 한자가 나와서 합성되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것들처럼 절대로 슈옷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서는 뒤에 발음을 해서 니은 첨가된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대 사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이것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고요. 또 이것이 수능이나 학평 모의고사 등에 나왔을 때 일반 대학 준비 학생들은 여기에서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번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정도 큰 윤곽을 잡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응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을 보니까 영양이 달리기를 잘하면 영양이죠. 영양이 달리기를 잘하게 되면 사자도 더 빨라져야 하거나 새로 사냥할 먹잇감을 다른 환경에서 찾아하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볼까요? 먹이 플러스 감이에요. 먹이, 감은 껄이죠. 그렇다면 먹이도 우리말, 감도 우리말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모음으로 끝났죠. 근데 발음은 먹이감이 아니라 먹이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뒤에 된 소리가 났으니까 당연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말과 우리말이니까 어떻게 써주어라. 이때는 먹잇감 해서 밑에 슈옷을 붙여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났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슈옷이 첨가된 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일 같지만 이 경우는 뭘까요? 예사 플러스 일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나오는 경우 말고 뒤에 예와 예가 만나서 니은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에 니은이 첨가된 경우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예사, 일. 근데 예사는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보통 일을 하는 한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삿 일 해놓고 여기에 슈옷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과 우리말 또는 한자와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와 우리말이 하나만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슈옷을 첨가하는 거라고 아까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한자지만 뒤에 우리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한자 밑에 슈옷을 첨가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산일. 근데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일 해서 앞에도 니은으로 뒤에도 니은으로 니은 첨가 현상의 발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억은 먹이 플러스 감에서 우리말과 우리말 사이에 된소리,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먹이감 했고요. 두 번째는 한자와 우리말이 만나서 뒤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앞에도 니은, 즉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난 사이소리의 특이한 현상을 기억과 니은 보기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기 2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시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기 2는 큰 1번에 1, 2, 3, 큰 2번에 1, 2, 3 이렇게 6개의 선택지가 나와 있고 보기 1에 기억과 니은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약간 까다롭고 복잡하죠. 이 앞에 있는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맞춰볼까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순 우리말입니다. 앞에도 우리말, 뒤에도 우리말인 경우에 세 가지의 선택지가 나와 있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 이거 조금 전에 했었던 거죠. 이 경우가 딱 좋겠죠? 먹이감에서 먹이감, 그러니까 큰 1번의 1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A가 되겠죠. 여기서 A 먹이감, 이거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그럼 여기도 이거 됐잖아요. 초하고 불이 나왔잖아요. 우리말과 우리말에서 붙여줬죠. 촛불도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뒷말의 첫소리가 뒷말의 첫소리, 그러면 우리말과 우리말이 나오는 이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되는 것 앞에서 니은의 소리가 덧나는 것.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하고 물이 나왔어요. 여기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이라 했으니까 미음이 나와줬죠. 얘도 비도 우리말, 얘도 우리말. 그리고 시옷을 첨가시켜 주는데 발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빈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내 플러스 물 하면 우리말과 우리말이 나와서 미음 앞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냇물, 그리고 니은 낸물, 빈물 할 때 니은이 첨가되어 발음 나는 경우가 이제 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우리말과 우리말이니까 나무도 우리말, 잎도 우리말이죠. 그래서 나뭇잎에서 일단 시옷을 우리말이니까 시옷을 첨가시켜줬는데 발음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문잎 이렇게 됐으니까 니은과 니은이 나온 예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순 우리말과 한자어 그랬을 때 우리말과 한자어이든지 아니면 한자와 우리말이든지 두 가지 예가 다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그러면 귀 플러스 병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 병은 우리가 아프다 할 때 이 병자죠. 그럼 귀는 우리말이고 얘는 병이 한자입니다. 우리말과 한자 우리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병 해놓고 여기에 시옷을 첨가한 경우 되겠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럼 이번에는 퇴 플러스 뒤에 첫소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마루 할 때 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툇마루 알죠? 우리 외할머니 뒤안 툇마루라고 하는 유명한 서정주의 작품, 그거 수능에 나온 적 있었죠. 툇마루. 그랬을 때 얘와 얘는 물론 물러날 테니까 한자어고 얘는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미음으로 시작돼서 여기 이렇게 됐죠. 텐마루. 그러면서 발음은 어떻게 됐어요? 텐 이렇게 된 거죠. 텐마루. 이런 경우 얘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난 것, 이게 바로 예사라고 하는 말, 이렇게 된 것이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이 이렇게 덧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예를 보면 되겠죠. 우리말 한자와 우리말 또는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우리말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여기에 시옷을 일단 첨가시켰고 발음은 예산닐,
어떻게 됐어요? 예산일해서 니은과 니은이 나온 경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 하나 이제 비법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한자어와 한자어가 나온 것 중에서 시옷을 첨가하는 경우가 6개가 예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기하는 방법 제가 다른 강의에서 보여주었는데 유치하지만 잘 듣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를 새벽에 세차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계시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달에 세차해서 뭐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받고 닦아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차 전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동차를 세차하면 30분 40분 걸릴 것을 그분들은 5분 내지 10분에 끝낸다. 야, 정말 고수가 세차를 하는구나. 어떤 일의 전문가를 고수라고 하잖아요. 고수가 세차하고 끝났으니까 후퇴, 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암기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자동차를 고수가 세차하고 후퇴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수, 세차, 후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고수, 세차, 후퇴. 무슨 말일까요? 고수, 세차, 후퇴.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고는 고하고 간, 수하고 자, 세하고 방, 차하고 간, 예, 수, 그 다음에 얘는 간인데 요 후만 좀 귀엽게 살짝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회로 바꾸면 되겠죠. 고수자 회퇴 이렇게 암기하시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할 때 고, 사이간 둘 다 한자 한자인데 이때는 시옷을 붙여서 곧간, 이때 수자, 세빵, 찻간, 횟수, 텟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자와 한자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6개만은 반드시 우리말과 한자, 한자와 우리말이 만나 사이소리가 일어난 것처럼 시옷을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수, 세차, 후퇴. 그때 후는 회로 살짝 바꾸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이소리 현상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먹잇감은 A에 해당되고 예산일은 F에 해당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26번 보기의 보조관념을 이용하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비율을 완성시킬 때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조관념, 원관념의 개념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원관념입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주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호수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얘를 원관념이라고 하고 호수를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A는 B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은유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보조관념을 앞에 세우고 같이 철음을 붙이게 되죠. 호수 같은 내 마음. 보조관념을 앞에 놓고 원관념을 뒤로 빼는데 보조관념 뒤에 같이 철음을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직유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은유법과 직유법 중에서 한 차원 높은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은유법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김동명의 내 마음은 이라고 하는 시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징을 전문적으로 하면 더 복잡하겠지만 여기는 보조관념만 나오고 원관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비둘기라고 하는 보조관념이 사물만 나오거나 아니면 십자가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둘기 보조관념, 십자가 보조관념을 통해서 비둘기는 아 그래 이것을 봐서 평화를, 이것을 봐서 희생, 사랑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에는 조금 전에 비둘기 십자가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통적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고, 문학작품 속에서는 대체로 개인적 창조적 또는 문학적 상징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은 어둠이노라 라고 하는 고운의 눈길의 맨 마지막 형을 보면 어둠의 보편적인 상징은 뭘까요? 암담한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어둠에 대한 자기의 생각만 창조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무념무상의 경지, 명상의 경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고은, 시인, 개인적 창조적으로 만든 상징. 이제 그것 때문에 문학, 특히 함축성, 내포성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어디에서? 현대시에서 그렇게 어렵게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아닐까요? 창조적 상징이 현대시의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관계를 직유, 은유, 상징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죽은 맨드라미처럼, 달걀 노른자처럼, 용수철처럼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밑틀입니다. 밭을. 공중에 뜬 생선 가시처럼, 거대한 빵처럼, 이런 것들은 실력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보고 또 문제를 접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볼까요? 무엇처럼 튀어오르는 저 동지의 불빛들, 무엇처럼 튀어오르는? 뭐 당연히 용수철처럼 됐죠. C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5번과 4번의 싸움이 되겠네요. 1, 3, 2는 미안하지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랗게 곪은 달이 아버지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흔들 때마다 여러분 노랗게 곪은 것, 곪았다. 여러분 달걀의 노른자 떠올려지죠? 달걀 노른자처럼.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 B가 들어가야 된다. C, B 나와 있는 것. 이거 너무 쉽게 접근했네. 이거 보통 한 3개까지는 같이 가져야 되는 2개에서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내 마음은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이것은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어두운 창밖에는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나무들, 공중에 뜬 생선 가시처럼 놀란 듯. 이 부분이 약간 까다롭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답은 C, B, D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26번 어렵지 않게 해결했고요. 27번입니다. 보기 A, B, C, D, E와 이것들이 포함된 예문을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주겠지만 이것은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판서하지 않고 꼼꼼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기 나오는 것을 귀담아 듣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장의 짜임새는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1등급으로 향하기 위한 어법입니다. 혼문장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나는 밥을 먹었다 했을 때 나 주어, 먹었다 서술어. 한 문장 속에 하나의 주어 하나의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겹문장은 한 문장 속에 2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겹문장 속에는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문장은 그 안에 5개의 성분절이 안겨 있는 것입니다. 명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간용절 5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안긴 문장 속에 명사절의 안긴 문장은 뭐냐 하면, 나는 그녀를 알았다. 그러면 혼문장이잖아요. 나는 그녀를 알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녀를이라고 하는 목적어 속에 절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나는 그녀가 정직함을 알았다. 그럼 나는 무엇을 알았다? 혼문장 속에 무엇을 속에 그녀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목적적 조사가 나왔으니까 어디에? 목적어 속에 절이 들어가 있는 명사절이 안긴 문장이고요. 나는 그녀가 정직함을 알았다. 또 뭐뭐하는 것을, 이것을 겉명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뭐뭐하는까지는 관용절이지만 겉까지 온 것을 봐서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이것을 관용절로 볼 것이냐 명사절로 볼 것이냐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때는 겉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된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의 안긴 문장은 없이 같이 달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강을 건넜다 혼문장이죠. 나는 배 없이 강을 건넜다 했을 때 배가 없다라고 하는 주어 서술로 나오고 업에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와서 부사절을 이룬 것입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같이
없이 달리, 없이 같이 달리 세 개가 나오면 무조건 부사절이 한개 문장.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뭐 하듯이,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세 개가 나와도 부사절이 안기 문장으로 취급한다라고 7차 교육 과정에서 접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 뒤에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과 겹치기 때문에 혼동이 되어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없이 같이 달리 외에 뭐뭐 하듯이,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도 부사절이 안긴 문장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 약간 까다롭죠. 너는 키가 크다 그랬을 때 주어가 뭘까요? 너는이죠. 서술어가 뭘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 크다. 뭐가 커? 키요. 그러면 너는의 서술어는 뭐예요? 크다의 주어가 키라면, 그러면 너는의 서술어는 뭐예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너는이 주어가 되고 키가 크다가 모두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서술어 속에 크다의 주어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그랬을 때 토끼는 주어고 앞발이 짧다가 다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 짧다에 대한 주어는 토끼가 아니라 앞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서술절이 안긴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용절이 안긴 문장은 인용 부호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특별히 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용절이 안긴 문장은 영어의 관계대명사절을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밥이 맛있다. 주어 서술어 됐죠? 그런데 어떤 밥이냐면 내가 먹은 밥이 맛있다. 앞에 내가 먹다 주어 서술어 나왔죠. 주어 서술어가 나오면 절 아닌가요? 그 주어 서술어, 즉 서술의 어간에 은는 을이 붙어서 뒤에 나오는 체온 밥을 꾸미게 되면 이게 바로 관용절이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밥이 맛있다 혼문장에다가 내가 먹은 그 밥이 맛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관용절이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혼문장인가요? 견문장인가요? 많은 학생들이 혼문장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작다, 크다, 아름답다, 춥다, 덥다, 먹다, 때리다 이러한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 형용사는 반드시 문장 속에서 서술어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형용사는 절대로 남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지 국어에서는 명사, 즉 체온을 꾸며주는 것은 관용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서술어다. 그러면 선생님 작은 고추가 맵다 할 때 작다는 형용사인데 뒤에 나오는 고추 명사를 꾸며줬는데 왜 그러십니까? 작다는 물론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작다, 즉 형용사의 어간 작에다가 은이라고 하는 관용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작은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고추를 꾸민 것이지. 즉 작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고추를 꾸민 것이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형용사 어간 작에 은이라고 하는 관용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관용어가 돼서 뒤에 있는 고추를 꾸민 것이죠. 그렇다면 작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서술어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추가 작다. 그런데 그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여기 한번 살짝 적어 볼게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주어 얘를 서술어 본다면 혼문장이 될 텐데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라서 반드시 서술어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무엇이 작다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된 것이죠. 고추가 작다. 그런데 그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됐다고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은은 형용사 작다라고 하는 어간에 관용사형 어미가 붙어서 작은은 관용어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고추를 꾸며준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고추는 제가 영어로 모르니까 small 고추 is hot 이렇게 영어의 이형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영어식 표현이고요. 우리말을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접근한 해석은 관계대명사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더 고추, 미안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그 다음에 which, 그 다음에 is small, 그리고 is hot 이렇게 해줘야 돼.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작은 선행사 더 고추가 is hot
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고추, which is small, is hot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가요? 근데 이 정도 안 되고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저에게 직접 전화하시거나 Q&A 게시판에 이 관용절, 특히 한 성분이 생략된 관계 관용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쉽게 이해될 것이고요. 안 되면 여러분 이 파일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봐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하나는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보며 면서가 붙으면 되죠.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았다. 한 손에 분필을 들고 한 손에 프린트를 들었다. 이런 것들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절 플러스 주절 또는 주절 플러스 종속절로 된 것인데 영어의 if절, 만약 뭐뭐라면이라든지 even though 양보절 같은 것들이 나오면 되는 것이죠. 만약 비가 온다면 나는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것이 종속절이고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다가 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가 비록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뭐뭐인다 할지라도 even though가 나오게 되면 모두 다 종속절이 되는 것이죠. 나는 친구를 보니 기분이 참 좋다. 친구를 보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죠. 친구를 보니가 바로 종속절이 되고 기분이 좋다가 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 문제는 지금 명사절, 서술절, 관용절, 부사절, 인용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요? 안긴 문장 5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표범은 막사 가까이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무엇도 없이 부사절이 안긴 문장이구나. 영희는 그 사람에게 책을 빌려준 뭐뭐한 기억이 관용절이구나. 선생님 말씀 우리는 모두 예 다음표 놨죠 하고 대답했다. 인용절이죠. 그는 맏아들이 의사였고 둘째 아들이 공무원이었다. 이거 보세요. 그는 맏아들이 의사이다 됐죠. 그는 주어이고 맏아들이 의사이다가 서술어고 의사이다인 주어는 그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토끼가 앞발이 짧다와 똑같은 구문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공무원이다. 주어 서술어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체 문장으로 바꾸면 그는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 공무원이다. 그가 전체 주어고 둘째 아들이 서술어고 둘째 아들이 서술어 속에 주어고 의사이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절에 안긴 문장. 올해에도 농사가 잘 되기를 뭐뭐 하기를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 속에 무엇이 뭐뭐 하다라고 하는 주술 관계가 나왔으니까 명사절이 안긴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사절, 관용절, 인용절, 서술절, 명사절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부호를 어떻게 잡아내면 되겠습니까? D, C, E, B, A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들어가 볼까요? 보기를 퇴고하고자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쉬운 문제인데요. 이건 크게 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년지기에는 제어춘 봄에 있고 일생지기에는 제어소 어린 시절에 달려있다.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일생의 계획은 청소년기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제어춘에 해당되는 것, 제어소에 해당되는 것이 2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제어춘에 나오고 뒤에는 제어소에 관한 것이 대등적으로 순접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순접이라고 하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절기를 구분하여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농경사회에서도 봄에 한 해의 농사계획을 세우고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습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겠네요. 사회구조가 심오함에 따라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어울리죠.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이 다양해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새해 초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것보다는 직업이 다양해진 현대인들도 대부분 새해 초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일생지계에 대해서 쭉 나가야 되겠죠. 한편보다는 순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목표와 그에 합당한 실천 계획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 밑에 특히 청소년기는 일생을 섬기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가 앞에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 써야 되는데 맨 뒤로 갔네요. 그래서 태고 과정에서는 A 부분, 기억 부분으로 와달라고 한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문장의 접속관계로 봐 어색함으로 인과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순접관계로 해주는 것이 낫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이번에는 20번부터 이제 32번까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고전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잘 말만 들어봤지만 작품 구경하지 못한 남녀 상렬지사의 대표적인 작품 만전춘 별사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가 얼어 죽을 망정. 이거 참 음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집채만한 얼음인데 거기 돗자리를 깔고 사랑하는 님과 내가 거기서 사랑을 하면서 얼음이 다 녹아 얼어 죽을지언정 나는 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남녀 상렬지사 내용입니다. 참 음탕하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 새십시오. 더디 새십시오. 지금 너무너무 내가 님과 사랑하는 이 밤이 좋으니 제발 밤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새벽이 오지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알겠죠.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하 바라도다. 도하는 시름 없어 소춘풍하나다. 소춘풍하나다. 이거 벼랑간에 우리말로 나오던 것이 왜 이렇게 한자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경 고침상 뒤척뒤척 외로운 침상에 어찌 잠이 오리오. 가버렸어 님이. 그러니까 이 외로운 밤에 잠이 오겠는가 하는 것이죠. 전전만측입니다. 서창 창문을 열어두니 도하가 꽃이 폈구나. 복숭아꽃이. 복숭아꽃은 너는 근심이 없어서 저 봄바람을 비웃고 있니? 봄바람을 비웃고 있니? 넋이라도 님을 한데 여덟경 너니다니. 이것은 내가 현실에서 님을 만날 수 없다면 죽어서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여겼는데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여겼는데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니러시니까 우기시던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우기시던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라고 벼랑간에 정가정이라고 하는 고려소교에 나와 있는 구절이 또 고려소교인 만전춘에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비문학적 특성 아닌가요? 그 당시에 유명한 구절이 있으면 이 작품 저 작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도 그 예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면 죽어서 혼이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변함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요? 오라 오라 아련 비오라. 이것은 AABA 구조로 되어 있죠.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살월이 살을이랐다. 청산에 살을이랐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다 AABA 구조인데 오리야 오리야 연약한 비오리야 여울난 어디 두고 소에 자라난다. 야 여울 개울은 어디 두고 또 연못에 너 잠자러 왔니? 이건 뭘까요?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음탕한 예가 나왔네요. 소콧 얼면 여울도 되하니 여울도 되하니 소콧 뭔가요? 소마저 이때 소는 연못마저 언다면 여울도 좋다. 시냇물도 좋다. 시냇물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자리하고 저기서 잠자리 얼마든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사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여기서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바람이 난 것 아니겠는가.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바람 났다 그러면 시상전개상 맞지 않죠. 나와 함께 사랑했었던 님이 가서 저쪽 가서 또 저쪽 가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 여인네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무리 저쪽 가서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 나는 그 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죠. 서경별곡. 이 서경별곡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장은 정석가의 여섯 번째 장과 똑같습니다.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구슬과 구슬을 엮은 긴 잇단 끊어질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구절 역시 아까 벽이 더신 니러시니까처럼 유행하는 구절로서 이 작품 저 작품에 넘나들면서 굽이 전승되다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것.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서경 여러분 서경 천도론 할 때 그 서경입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닭군데 작은 서울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은 이별하기보다는 내 여인으로서의 직업인 길쌈을 내던져 버리고라도 사랑해 주신다고만 하면 울면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정말 서울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님이 나를 버리고 간다면 나는 서경을 버리고 따라갈 것이고, 나는 서울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내 님을 따라가는 거라면 나는 서울을 버릴 수도 있어. 나는 지금 길쌈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여인의 직무야. 그런데 내 님이 가버리면 나는 울면서라도 따라가 버릴 거야. 사랑만 해준다면. 또 이별하기보다는 난 그렇게 따라갈 거야. 그 다음에 중략은 아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생략했고요. 대동강 아줄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이제 대동강을 끼고 이별하는 것입니다. 즉 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놓았는가 이 뱃사공아. 여러분, 뱃사공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도대체? 뱃사공의 직무는 사람들을 태워서 저쪽으로 건네주고 뱃삭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내 사랑하는 님이 나를 버리고 배를 타고 저쪽 대동강을 넘어서 가게 되면 그 대동강 때문에 내가 님을 만날 수 없다. 결국 나를 이별하게 도와준 너 뱃사공이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님에게 버림받은 시적 가진 여성은 매우 적극적으로 님에게 달려듦과 동시에 애꿎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뱃사공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더 심한 말은, 뱃사공 너 지금 허튼 짓 하지 마라. 네 색시는 네 집에서 다른 남자와 럼난디 하고 있다. 바람 피고 있다. 여기 나오는 여성 매우 적극적이죠. 네 각시 다른 놈들과 럼난디 하는 것을 몰라서 이러고 있느냐? 지나가는 배에 내 님을 얹어 놓았느냐? 이놈의 뱃사공아. 대동강 저 건너편 건너가면 거기 있는 꽃을 꺾을 것이다. 또 다른 여인과 바람을 필 것이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내 님이 저쪽 꽃을 꺾을 것이다. 참 억센 여자죠. 그래서 진달래꽃과 가시리와 서경별곡을 놓고 시적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상의 차이점에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진달래꽃은 좀 소극적이고 가시리는 보내드렸다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간, 서경별곡은 절대로 안 돼, 못 가 라고 매우 적극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작품은 뭘까요? 이것은 사설시인데 깃두라미야 어여쁘다. 깃두라미야 역시 AABA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인 깃두라미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자기 혼자 울면서 사창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나를 얄밉게도 깨우고 있니? 아, 내가 지금 간시 잠들었는데 네가 나를 왜 깨워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어라.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물이지만 그래도 내가 독수공방의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이 아픔을 쟤는 알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깃두라미는 동병상련, 객관적 상감을 속에서 내 마음, 외로움을 투영시킨 감정이입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와 동일시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9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옳은 것은, 거리가 먼 것은 꼭 동그라미 치고 접근해야 되겠죠. 가, 나의 화자 모두 주어진 이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야 뭐 당연히 적극적이죠. 그러나 가는 임에 대한 원망은 드러내고 있지만 나를 버리고 간,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별 상황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고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와 다이는 화자가 여성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뚜렷한 단서가 있다. 그렇죠. 다와 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은 작가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4번 가와 나이는 님이 다른 여인을 탐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가에는 시조 형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시조 발전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여러분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읍사에서 후렴구를 빼버리면 삼장육고의 시조 형식과 흡사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만전춘 별사도 모든 학자들은 바로 저 서교가 고려말 시조의 형식상의 기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와 만전춘은 시조의 기원이 되고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29번 1번 정답이고요. 30번 보기는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과 예시된 시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기억이 무엇일까요? 넋이라도 님은 한데
내가 죽어서 넋이라도 님은 한데 이거죠. 살아서 못 만날 거라면 죽어서라도 혼이라도 함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킨 작품을 고르면 되겠죠. 우리 고전 시가에 유달리 많이 나타난 정조는 이별의 정안이다. 그러나 그 이별의 정안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나를 볼까요? 재회를 간절히 염원한다든지, 다에는 재회의 어려움을 자각하게 되며, 또 라에는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라도 만나겠다는 욕망이 바로 그것이라든지, 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여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라든지, 제가 볼 때 이 30번은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를 만들려면 적어도 3, 4일 정도는 출제자들이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1번 어저 내일이야 그럴 줄 뭐라느냐 그랬을 때 이별의 정안, 당연히 황진이 시조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내일일 때 어저는 회한의 정서입니다. 감정이 노출됐죠.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야, 그렇게 될 줄을 내가 왜 몰랐는가, 있으라고 했으면 갔겠는가, 많은 쉼표, 제9태야. 이때 쉼표를 쓰므로 해서 제가 도취된 것을 봤다면 님이 되겠고, 이 죄를 종장으로 끌고 오면 시적 화자인 나 황진이가 될 것이고, 이 작품은 행간의 걸침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호평하기도 합니다. 혹평이 아니라 호평, 좋은 평가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정조의 귀척도와 연결시키면 이 부질없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집신을 만들어 줄 걸 하지 못했다, 후회와 한의 정서가 나온 것으로 묶여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재회의 간절히 염한, 이거 맞죠?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님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을 내가 잡아두고 싶지만 내가 가지마라고 한다면 서운할까 봐 아니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렇지만 서로님 보내옵나니, 이때 서럽다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서로님,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님이 서럽다로 표면적으로는 되는데 이면적으로는 님이 떠나가 버려서 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가 서럽다로 해석을 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러운 내가 님을 보내옵나니, 나를 버리고 가실 때처럼 그렇게 빨리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절히 염원하는 것. 그 다음에 다가 뭘까요? 재회의 어려움을 자각하게 된다. 서경덕이 황진이를 두고 한 시조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이 깊은 산속에 어느 님이 나를 찾아오겠는가마는 떨어지는 잎 부는 바람에 혹시 내 님 황진이가 아닌가 한다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요? 정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것 같다. 그 다음에 7월 보름에 아우 백종배하여 두고 님을 한데 내어가져 원을 비옵나이다. 이 부분이 함정인데, 이것은 그 유명한 서사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 고려소교 동동입니다. 물론 이 동동의 영향을 받은 정하규의 농가원룡가에서도 이 원룡체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7월 달에 7월 보름에 아우 백종배 해놓고 여러 백중절 행사를 하는 것이죠.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오늘 비옵나다. 여기서 님과 함께가 나와서 죽은 혼이라도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님을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죽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함정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 볼까요? 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이것은 삼인곡이나 송민곡에 많이 나오죠. 현실적으로 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서 다른 모습으로라도 만나고 싶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고 싶습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향 묻은 날개로 내가 궁궐에 님의 옷에 묻혀주고 싶다. 그러면 님이 그것이 난 줄을 몰라도 나는 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으니까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나라고 한다면 죽어서라도 무엇이 돼서 호랑나비가 돼서 님을 만나고 싶다. 적합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니은과 유사한 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니은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깃두람이죠. 감정이입의 대상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을 불러들이는 것인데, 이것을 고복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옷을,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옆구리 허리에다 대고 마당이나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3번 흔들어 대면서 이제 혼을 불러들이는 것인데 얼마나 죽은 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염원했으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한 감정의 과잉 노출입니다. 내가 죽은 님을 부르다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돌이 되는 망부석의 설화까지 밑에 깔려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죽은 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저 사슴의 무리도 나처럼 그렇게 슬퍼한다 라고 했으니까, 귀뚜라미가 나의 감정이 이입되었다면 사슴도 나의 슬픔의 감정이 이입된 것이겠죠.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나 다의 화자들이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시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가. 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 님은 가고 없어 홀로 지내는 마음은 슬프기만 합니다. 아까 얼음 위에서 댄잎자리 놓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다는 뭘까요? 그렇지 않아도 님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귀뚜라미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 너무나 원망스럽다? 겉으로 볼 때는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독수공방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심정을 알아줄 사람은, 알아줄 것은 미물이지만 너 귀뚜라미다. 동병상련,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32번에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법에 관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설명됐고, 또 고전 문학을 현대 재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명쾌하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특히 어법 문제가 힘들었는데 여러 번 반복해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든지 전화를 해주시면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등급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학평, 수능 문제 모두 다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약 80문제 정도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어휘, 어법, 쓰기, 또 비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등을 총망라해서 80문제 속에 용해시키는 이 수업, 여러분들 기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